저도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화학 이런 거 다 들고 있었어요. 다 들고 있다가 물렸었겠죠? 작년 말에 조금 물려서 들고 있다가 이번에 급등하는데 못 참고 다 팔았어요.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2차 전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아유, 제가 나오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형님 맨날 뭐 만나면 한번 나와라, 그러니까. 한번 나와줘. 그러면서 이게 내가 미안한 게 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네. 오늘 사실 이제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밥 사주는 걸로. 진짜요? 밥 진짜로 한번 네. 사주는 걸로.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이제 박재영 팀장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 채널에서 모셔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그동안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냥 좀 솔직하게 좀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요즘에 좀 어떻습니까? 좀 만족스럽습니까? 시장? 전혀. 어때요? 전혀. 왜요? 네. 오늘 이제 형님 채널에 제가 처음 나왔는데 네네네네. 오늘 이제 형님한테 좀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네네. 좀 약간 얘기해 뭐 주세요. 경제 TV나 이런 데서 막 하는 거 말고 네네. 그냥 그런 얘기 하려고 어. 그러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네네. 우리 가끔 술자리 뭐가 전혀예요? 왜? 2차 전지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주식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타짜 스타일도 아니고 선수 그럼 무슨 스타일도 스타일입니까 그러면은? 박재영 팀장님.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박정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저는 제도권에서 18년 있었잖아요. 네네네. 18년 있으면서 계속 들은 얘기가 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정석대로. 네, 신입사원 때 그런 말 듣습니까? 그치. 아니죠. 신입사원 다 그치. 몰빵이고 막 샀다 그치.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리고 뭐 손해를 좀 많이 봤죠. 손해를 많이 보고. 초반에. 그렇죠. 처음에. 네, 처음부터 뭐 신입사원부터 쭉. 그래서 많이 깨지고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고 밸류에이션 높은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저는 사실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제가 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형님이 봤을 때 네. 저는 2015년도에 바이오도 안 했어요. 2015년에도. 뭐 HLB, 셀트리온 이렇게 올라갈 때 바이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옛날에 그 한투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 ES 할 때 아니요. 옛날에 그 동원. 광고 맞죠? 네, 동원. 맞죠. 동원 맞죠. 광고. 그런 모두가 거구나. 얘라고 할 때 뭐 난 아니요. 뒤돌아서 그런 이거 거. 아니요. 뭐 이런 거. 다 갈 때 음. 그냥 저는 제가 그게 아닌 것 같고 제 기준에 안 맞아서 저는 그때도 바이오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땐 맞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땐 맞는데 지금 한 달 만에 한 달? 2월 한 달 동안 시총 1위 종목이 2배가 오르고 130%가 오르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게 초반부터 내가 그걸 믿고 그거를 천천히 매집해 갔으면 이제 그래 뭐 들고 있는다거나 조금 비중을 줄였거나 하면서 들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올라타라? 저는 그거는 못 하거든요. 물론 미래 성장성은 믿지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네.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제는 그냥 너무 좋아 이런 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면은 이제 배 아픈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또 누구한테 이걸 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언제 이게 뭐 탑승했다 쳐요. 언제 내릴 건데 그렇지. 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PER 뭐 100배? 200배 때 내릴 거야? 300배 때 내릴 거야? 그럼 뭐 200배 갔다가 150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한 판단을 사실 할 수가 없어서 물량을 실을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으니까 굳이 이거 해가지고. 근데 너무 보고 있으면 너무 막 가슴이 막 그렇죠. 아프고 그렇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뭔가 근데- 애리는 느낌? 막 근데 이런 이제 느낌.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겪다 보니까 옛날에 무던해졌습니까? 뭐 하긴 뭐 바이오 때도 참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네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 바이오 차트 보면서 자위하곤 하죠. 이거 이때도 참았는데 이거 HLB 봐라. 결국은 이렇게 됐다. 아니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또 이게 뜻이 또 아니라 오해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네. 뜻이 아니라 뭐 제가 하는 방송에서는 이야기 다 했어요. 한두 방송에서는 뭐 HLB나
셀트리온이나 추세는 맞아요.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추세는 맞아요. 근데 위로 버쩍 솟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5년, 6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거 6년 기다리면 말이 6년이지. 그거 정신병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거예요. 야, 네. 무슨 세상에 걱정할 거 너무 많고 결국은 이렇게 빠진다고 안 할 거냐?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주식할 때 저희 팀장님이 항상 하는 오르면 뭐 하냐? 결국 빠질 건데. 아니 그럴 거면 주식하지 말지. 이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2차 전지 이렇게 하는데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선수의 영역인데. 아, 선수 영역이다. 누구나 자기는 다 그 먹을 수 있을 것 타이슨을 같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처맞기 전까지는. 그치. 그러니까 여러 번 처맞아 보면 그래요. 나도 이제 뭐 운동회나 했어. 한번 붙어볼래? 나도 주식이나 했어. 한번 붙어볼래? 라고 해서 딱 붙어서 크게 몇 번 깨지면 네. 크게 몇 번 깨지면 그런 얘기가 쉽게 안 나오죠. 맞아. 한 장 쥐어 터지면. 쥐어 터지고 나면. 코피 흘리면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나서 2차 전지 얘기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자, 2차 전지 오케이 안 해. 그래. 먹은 사람 근데 있는 건 가져가. 형님 있는 건 이게 가져가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안 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나의 그러니까 영역이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건 안 해. 너무 많이 오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너무 그러니까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이게 뭐 종목 추천이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죠. 이게 시장에 뭐 대한 사실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뭐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이런 거 다 들고 있었어요. 다 들고 있다가 물렸었겠죠? 작년 말에 조금 물려서 들고 있다가 이번에 급등하는데 못 참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 먹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물량을 다 털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물량을 어떻게 보면 너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허탈함을 느끼고. 물량을 털린 거죠. 그렇지. 근데 털린 거지. 그거는 지금 결과론인 거고 뒤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간 너무 비싸다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안 한다라는 거고 오늘 보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시총이 16조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은 20조고 SDI 시총은 50조고 LG 에너지 솔루션 130조더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130조고 SK 이노베이션 16조다? 뭐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이제 들긴 하더라고요. 뭐 가끔 이렇게 이제 막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좀 야 이거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시가총액을 이렇게 해보니까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물론 단점 엄청 많죠. 단점 엄청 많아요. SK온 뭐 상장돼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원도 빼갖고 그거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포드랑 뭐 계약한다 그러다가 딴 데 뺏겼고 그렇죠. F150 불도 났고 LG 에너지 솔루션 불나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단점은 엄청 많은데 그래도 이게 시총이 단순히 비교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2차 전지 뭐 안 좋게 보고 뭐 싫어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2차 중장기 전지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뭐 팀장님도 똑같이 그렇죠. 가지고 계신 거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제 소외감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제 팔아버린 것에 대한 어떤 그렇죠. 배가 너무 아픈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정말 핫한 곳에서 약간 비껴나서 그럼 다른 거 없나? 다음 에코프로 BM 없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제 뭐 매크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다음에 우리 좀 뭔가 사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고민을 시작하는 경우에 잘 맞는 경우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죠. 그래도 맞출 수가 없어. 다음에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다음에 그거는 어떤 컨셉이 혹은 뭐가 움직일 수 있을까? 왜냐면 근데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어쨌든 좀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음 뭔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 12월에 전략 후강 그러면서 뭐 헬게이트 열린다 막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쏴 올렸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저는
매크로는 이제 잘 모르지만 형님처럼 그런 건 저 없지만 잘 모릅니다. 네.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 채권 시장은 저는 주식 시장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네. 여러분 저는 100% 주식쟁입니다. 저는 채권 투자 해본 적도 없고요. 네네. 그래요. 저는 100% 주식쟁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이제 봐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채권이 더 똑똑하다고 했어요, 팀장님.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저는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이 맞는 경우가 맞다. 다른 경우로 가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그래요. 거기에 플레이어들이 거기는 다 전문가 집단이에요. 근데 뭐 전문가라고 다 맞추나? 그렇죠. 아니잖아. 뭐 그런데 뭐 저는 확률은 더 높다라고 확률은 생각합니다. 좀 높다. 오케이. 큰 돈을 굴리고 그렇죠. 큰 실수를 안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이제 그런 맞죠.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에요. 주변에 채권 매매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저는 제 주변에 많긴 한데. 아, 그래요? 어쨌든 주식보다 많지는 죄송합니다. 않잖아요. 주식보다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가 반영되는데 저는 속도가 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네. 주식 금리 그러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네요. 금리는 이렇게 올랐는데 주가가 어떻게 계속 이게 버티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왜 따로 놀고 있지? 어허. 왜 따로 놀고 있지? 1월 달엔 분명히 같이 다 좋아진다 그래서 야 니들 금리 내릴 거니까 우리 다 같이 룰라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렇지. 채권 금리도 빠지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그렇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 하나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같이 채권이? 가고 있다가 채권이 틀었는지 주식이 틀었는지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멈춰 있었고 채권은 이렇게 된 거죠. 됐으니까 뭐 채권이 방향을 튼 거죠. 과연 누가 맞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뭐 방향을 바꾸든지 다시 돌아오든지 할 텐데 네. 채권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우리가 너무 관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채권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든가, 그렇죠. 다시 내려오든가, 네. 이거 어디까지 가냐, 내려오든가, 아니면은 주식 시장이 후 반영해서 모른 척하고 올라가다가 잠깐만 채권 금리 왜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이제 또 내려오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 주식시장에서 애써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을. 네네. 괜찮아. 그 정도면 반영했어. 이게 언제부터 그랬었냐면요. 네네네. 2월 초? 그러니까 1월 달에 멘붕이 온 과거 이제 형님과 그렇죠.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맞아요. 과거 직업 형님. 펀드 매니저분들. 네. 펀드 매니저 그 다음 직업. 애널리스트? 네. 그분들이 약간 주식시장, 주식 이제 스트레티지스트들이 전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요? 이제부터 간다. 목표 주가 상향. 지수, 코스피 지수 상단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기 시작했죠. 네. 그들이 약간 이제 전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약간 채권이랑 주식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저는 주식시장은 반영이 조금 더 늦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정보를 받아들인 개인, 그러면 더 가나 보다. 그러면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게 일정 부분 시장을 좀 받치고. 네. 그런데 그러다 진짜 금리 올리고 뭐하고 실적 안 좋아지고 하면 그걸 뒤늦게 반영을 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전이 아니죠. 한 2, 3주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좀 의아하긴 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둘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보고 보고서나 이런 걸 좀 받아서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계산해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실 쉽진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뭐 돈 많은 놈이 이기겠죠. 그 어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라고 유명하신 분. 네. 약세장을 전망하시기도 했고 중간중간에 반등까지 맞춰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뭐 신들린 듯한 보고서 나오면 그날부터 오르고 여기 다 왔다 그러면 또 빠지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한마디로 그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저희 느낌은 수급 앞에 장사 없다. 차트가 옳다.
맞습니다. 시장이 옳다. 맞습니다. 뭐 나의 생각이나 로직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시장이 이렇다면 인정해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트레이더가 아니고 트레이더가 아니고.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럼 뭡니까? 근데? 방송쟁이. 네네. 방송쟁이가 나와서 어. 수급이 깡패입니다. 아. 내일 외국인 사면 오르고 외국인 팔면 빠집니다. 이 얘기도 하루 이틀이죠. 제가 매일 나와가지고 그치. 여러분 수급 보십시오. 수급 보십시오. 수급을 어떻게 보냐고 도대체. 네. 미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전망을 해야 되고 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수급이 그때 이래서 들어왔구나. 여기 기관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몇 조씩 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2차전지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하시죠. 네. 저는 지금 2차전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인데 그 수급이 왜 들어오느냐. 요새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코스닥에 2차전지 막 샀다가 그 다음날은 코스피에 2차전지 막 샀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작년의 재탕이라고 봐요. 작년 상반기에 가장 좋았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었던 ETF가 중국의 2차전지 ETF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한 3개월 동안 거의 두세 배씩 올랐어요. 근데 걔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 있죠. 왜 또 그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거기에 있었던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아하. 지금 중국은 2차전지가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시각이나 뭐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 시각이나 보더라도 그럼 여기 끝났잖아. CATL이 왜 중국에서 잘하는 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지분 하나 없이 포드한테 해서 그렇게 할까? 그걸 생각해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중국은 이제 포화 상태니까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어디야? 미국 유럽이죠. 미국 유럽에서는 누가 잘해? 당연히 LG 에너지솔루션, 한국 업체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외국인들이 뭐 코스닥 3천억 샀는데 2차전지만 3천억 다 사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뭐 이제 주가가 빠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외국인이 그렇죠.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설명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수급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수급이 깡패다. 그렇죠. 수급이 깡패다. 그럼 수급 들어오면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지금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2,450 박스권이에요. 2,400 그냥 하나도 2월 달에 오른 게 없어요. 뭐만 올라갔냐? 2차 전지나 이런 것만 쭉 올라가서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오니까 올라가네? 지수가 올라갔어? 아니 2차 전지가. 이런 상황. 그럼 2차 전지 수급은 왜 들어와? 그쪽에서 약간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2차 전지의 패권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논리적인 무언가를 만들어서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수익적이죠 보통. 수급이 깡패. 그렇죠. 수급이 뒤에 딱 가고 보면 그때 외국인이 왜 샀구나. 이제 그 알게 되는 건데 보통은 근데 수급이 뒤따라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은 항상 뒤따라오는 거고. 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그렇지. 코걸이니까 시장에. 돈 벌면은 그건데 네. 돈 못 번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그런데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유연한 대응, 일종의 유연한 대응이에요. 이게 내가 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시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좀 유연하게 좀 움직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너무 필요하다라고 보고. 맞다고 보나요? 형님도 트레이딩을 하셨으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거를 잘 안 해봤지만 저는 이제 영업하면서 해본 게 네네. 다지만 이제 전업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전문 트레이더? 네네. 하여튼 그런 걸 경험하셨으니까 저는 일천합니다. 네. 저는 그거를 못한다. 저는 그거를 유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유연한 사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해야 손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고점에서 살 수 있는 거고 한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잘하시는 분만이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그거 저도 해봤어요. 고점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내가 틀렸다는 거를 사면서 인정하는 게 그쵸.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손절도- 저점에서 파는 것도 손절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우 고통. 제가 이제 작년에 쓴 책에도 저는 사실 이론상으로는 신고가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그 책에 썼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가가 하는 이유는 누군가 사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왜 살까? 네. 좋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신고가 올려놓은 거. 그래서 난 그게 사는 게 맞다라는 논리고 뭐 여러 가지 더 논리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플한 거는 뭐 그걸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물리면 손절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몇 프로 잡아놓고 그게 안 돼요. 아하.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아하. 에이 이거 야 그때 되면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회사는 매출 성장이 어떻게 막 분석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한물 막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죠. 내가 틀렸을 리 없어. 그러면 손절 타이밍 놓치고 10%뭐 그렇게 급등했던 거는 10% 20% 금방 빠지잖아요. 20% 30% 하면 손절 못 하고 계속 물려 있고. 그래서 유연한 사고 진짜 중요한데 하기 어렵습니다. 네. 못 해요. 지금도 유연한 사고가 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듣다 보면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지는 게 맞는데 네. 왜 안 빠질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쉬운 설명 아닐까? 혹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주식의 이제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야 작년에 30% 빠졌잖아. 많이 빠졌으니까. 다 반영했어. 노랜딩이야. 네네네. 근데 좀 그것도 나이브한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좀 뭔가 불편하고 이상한 설명일 때가 좀 주식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플하고.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좀 뭔가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이 뭐 주가가 작년보다는 낫죠, 그래도. 아유, 그럼요. 작년보다는 어때? 저는 이제 하락할 거라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하락론자가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뭐, 저도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잔고가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이거 하락할 것 같은데 안 빠져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주가 오르니까 좋긴 하다. 그런 얘기 그 표현이 이게 이거잖아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런 거잖아요.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 의심의 벽을 지금 타고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네, 오르고 있는 것 같아. 네네. 이러면 사실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디까지 먹을 것인가 네. 이런 고민도. 얼마나 먹고 내려올 것이냐 이 고민도 되게 다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2021년 2년까지도 뭐 반등이나 몇 번 있었으니까 네.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나 불안한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의심의 벽을 타고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주가가 오르는데 대부분이 2차 전지여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뭐 저 또한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저도 매일 이제 시황을 하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간략히만 하면 이번 달 좀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2일 날 FOMC고 여기는 이제 전도표가 나올 테니까 약간 의문은 해소시켜주지 않겠어요? 지금 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초에는 5% 야, 뭔 소리야? 5%까지 뿐이 못 올려 이러고 있다가 고용 지표 잘 나오고 뭐 소비 지표 잘 나오니까 5.25 5.5, 5.75, 6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연준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꾸준히 물론 이제 전도표를 온 거라고 얘기했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약간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약간 이런 톤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점도표에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해주면 큰 이제 불확실성은 하나 좀 해결될 거다. 6% 아니야, 얘들아. 6% 아니야. 그럼 채권금리 내려와야지. 니들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뭐 5.25가 맞대라고 하면 뭐 2년물 좀 내려와야지. 이게 되면 시장은 좀 안정화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FOMC 이후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네요. 불확실성 해소란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회 이전에 경기 민감주들이 다 튀어올랐어요. 맞아요. 중국도 그렇고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양회에서는 이번에 맨날 이제 작년에 이제 100점 맞던 애가 작년에 50점 맞았으니까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도 한 80점은 맞는다고 하겠지. 그런데 얘가 쫄아가지고 이번에 한 70점만 하면 안 되겠어요?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 잡은 거죠, 목표치를.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그냥 그날 월요일에 그냥 다 박살났거든요. 이틀 전입니다. 어제구나, 어제. 네, 어제죠, 촬영일 어제. 기준으로. 네.
그런데 사실 속내용을 까보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 지방채 발행한다 하는 거나 유동성 푸는 걸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더 양은 늘렸어요. 근데 성장 인정 가치는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더 했는데 얘가 작년에 50점 맞았기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엄마한테 90점 맞는다고 했다가 80점 맞으면 욕먹을 거니까 70점 맞는다고 해놓고 80점 맞아야지.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1월 달에 제조 PMI가 잘 나오고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면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실제 지표들이 실물 나오죠. 지표들, 하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럼 그것들이 잘 나오면 약간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이 지금 사실 좀 잘 돼야 우리도 반도체도 좀 팔고 그치. 막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되면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지표들이 너무 안 좋은데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안 좋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적자 아니죠. 하이닉스가 저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돼? 약간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출 데이터 돌아서고 뭐 반도체 가격 돌아서고 스마트폰 잘 팔린다고 하고 그러면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부분이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미국이 좋아질 만한 것들, 뭐 미국이 레스토랑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중국이 좀 잘 되면 네. 우리도 이제 실물 지표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뭐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뭐 부양책 이런 것들이 약간 하단 방어해주고 상단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면 약간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뭐 시크릿컬 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죠. 그래서 일단 뭐 중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비를 좀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네네. 소비 지표가 워낙에 안 좋았고 네. 뭐 부동산이야 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게 쉽사리 지금 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보면 춘절 전후면 막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11월 달부터 코로나 방역을 풀었으니까 춘절 정도면 괜찮아질 거라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걸 좀 강하게 해서 올려주면 스마트폰이 작년에 5,500만 대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5,500만 대 정도 생산되던 것들이 지금 2,300만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구나. 그러니까요. 그게 반도체도 들어가고 MLCC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면 오히려 IT 가전 이런 쪽도 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식료, 화장품, 면세 이런 거 말고 사실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IT 가전.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IT 산업 그 스마트폰 수요 이런 게 늘어나는 걸 확인하는 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대만 기업들의 매출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분기에 한 번 실적 봐요. 몇몇 기업들은 이제 뭐 오리온 같은 기업은 월마다 매출을 공시하고 뭐죠? GK에 이런데 월마다 실적 그쵸. 공시하잖아요. 매출만. 맞아요. 대만 IT 기업들은 매월 매출을 공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면 대만 그러니까 MLCC 업체, 야게오 같은 뭐 이런 업체들이 2월 달에 매출이 되게 좋았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기나 이제 1분기 실적 기대를 그렇죠.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매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만 업체들도 중국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만 업체들의 IT 기업들 매출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10일마다 발표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피곤해. 그거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철을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데 열흘에 한 번씩 지금. 네. 근데 뭐 대한민국의 수출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전 세계 선행 지표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그것도 이제 품목별로 나눠서 뭐 반도체, 자동차 부품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그걸로 확인하셔도
충분히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고. 아하.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리오픈 그러면 경기 민감주 혹은 또 예를 들자면 뭐 화장품이나 이렇게 소비재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쪽 생각하지 않는 다른 쪽 스마트폰이든 아무튼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죠. 네. 그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 물론 이제 다른 쪽도 좋겠지만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는 게 어허.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그런 입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네네. 그런 지표들 좀 많이 보시는 게 뭐 그들이 이제 여행 와서 화장품을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게 2015년도 논리지. 화장품 다 있잖아요, 중국도. 그리고 고가 브랜드 이런 쪽은 사실 유럽 거 이제 또 많이 쓸 거고. 네. 면세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이난 면세점 하여튼 하이난. 네, 그게 뭐 인천공항에 뭐 들어온다 뭐 그래서 네. 그들도 이제 면세 산업도 많이 이제 컸어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좋았었던 것들이 이번에도 더 갈 것이다. 이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의 레벨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제 기대감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는 그런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게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2차 전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사실 뭐야 계속 왜 2차 전지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주변에 만나본 모든 사람들 다 2차 전지 얘기만 합니다. 지금 너무 관심사예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뭐 주식 할 거면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럴 거면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라. 이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외여행 가서 저는 가끔 카지노 가거든요. 아하. 네. 네네네. 10만 원만 들고 가요. 많이 안 들고. 10만 원만. 다 잃고 나오려고. 네네. 친구랑 그래. 다 잃고 나와서 저녁에 술 먹으러 가거나. 근데 저는 사실 간이 작아서 그런지 많이 잃어보진 않았거든요. 10만 원을 들고 가서 뭐 한 최민식 아저씨한테 가서 좀 얘기 좀 들어야지. 형님 뭐 이러면서 그만 좀 해요 좀. 막 이러면서 말리면서 더 더하게 만드는. 저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블랙잭이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이렇게 뭐 주사위 던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되면 나와요. 저녁 먹으러 술 먹으러 가야 되니까. 12만 원 되면 나와요. 10만 원 다 잃으면 그냥 가는 물론 거고. 나오고. 네, 물론 나오고. 그러면 뭐 벌어봐야 2만 원이고 깨지면 10만 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 날 때가 더 많죠. 근데 나는 즐기러 갔으니까. 재밌게. 10% 가지고 10% 안쪽을 가지고 그냥 그런 건 즐기는 거예요. 요새 뭐 SM도 재밌잖아요. 네네네. SM 그렇죠. 오늘 예민한가요? 네. 아니요 좋습니다. 재밌잖아요. 오늘 15만 원. 네. 그거 와 이거 꿀잼. 저는 강 건너 불구경, 직관. 불구경 직관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인생을 태운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투자 성향의 차이니까 사실 또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또 버시는 분은 버시는 거고. 와 이건 천에 없는 기회다. 배팅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는 사실 내부자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맞췄다고 해도 운이지 좋은 뭐. 개수라고 보기보다는 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제 뭐 카카오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냥 안 살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뭐 회의한다고 무조건 산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뭐 이런 정황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후행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운이 아닌가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산다는 것 자체도 카카오주주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카카오주주들은 바보예요? 왜 거기에다가 뭐 물론 굉장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SM의 밸류에이션이 40배예요. 그 15만 원 주고 산다고 하면 하이브가 45배, 처음 21년도에 상장될 때 45배여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근데 카카오가 그 40배에 산다고? 왜? YG 사면 되잖아. JYP 사면 되잖아. 밸류에이션 20배짜리. 아니 9% 그거 포기하고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고 손해 난 것도 아니고
그거 빼서 다른 거 사면 다른 거 사든지 뭐 경영권 그거 할 목적은 없다고 공시하면서 왜 그렇게 30 몇 % 집착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은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밌다는 표현이 싸움하는 건 항상 재밌어.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싸움하는 건 항상 네. 재밌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SM이 주요 관심사에 들어와서 싸움인 구경이긴 하지만 이 싸움이 길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경영권 싸움이라는 걸로 안 좋게 불거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SM 현상을 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음 SM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리고- 시작한 게 SM 너 그럴 줄 알았어. 그쵸. 이수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이런 애들을 많이 투자하려고 노력할 거고 찾아보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식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숏을 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워서 숏을 안 파는 거지.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안 좋아. 근데 거버넌스도 진짜 안 좋아. 근데 거버넌스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싸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기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형님이 ESG도 이야기하라고 네네네. 해서 아는 게 없어서 아니. 아는 게 없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좋아져야 되는 건 맞다.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그치. 같은데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는 모르겠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뭐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얘기도 좀 ESG 하니까 3월달 저는 ESG를 전혀 모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나온 기사들을 보면 주총에서 대결을 한번 해보자. 아하. 오늘은 이제 바이오 쪽에 막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바이오도 사실 그러니까 그 기사의 요는 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고 이런 쪽 소액주주가 모여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3월에 주총 시즌이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를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주총에서, 되는데 네. 뭐 소액주주들이 이제 ESG 뭐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 요구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것만큼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소형주 중에 대규모 급락한 종목들이 막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인가요? 이제 사업 보고서 제출 기간 3월 이제 사업 보고서는 기가 끝나고 90일 안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3월 말이죠. 그렇죠. 3월 말. 그 전에 사업 보고서 제출 못하면 상장 폐지. 4개년도 연속 적자 나면 그것도 제가 정확히 보면 이게 코스피 코스닥 달라서 4개년도 적자고 뭐 자본 잠식 50% 이상 3년 유지되면 상장 폐지, 자본 완전 연식되면 상장 폐지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약간 상한 음식 파는 거랑 비슷해요. 시장에서. 네. 그죠? 시장인데 상한 음식을 팔고 있냐? 이거 갖다 버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4년이나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팔려. 이제 기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두려운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조금 보셔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게 4년 연속 적자야? 3분기까지? 그러면 한번 그냥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누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재무제표를 안 봤어 참. 맞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셔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오늘 대거 급락했어요. 몇몇 기업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벌써 시작됐군요. 네.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뭐 될것 같아요. 이때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도 되고 약간 플러스 알파로 펀더멘탈 좋다면 여기에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팀장님이랑 두서없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재밌네요. 그래요? 네. 어떠셨습니까? 여기 이 회사는 처음 오셨는데. 네. 저는 여러분 여기 강남이거든요. 네. 저는 강남에 올 일이 방송할 때 말고는 없어요. 네네. 약간 촌놈이라서 코베어 갈까봐 네네네. 잘 못 나오는데 강남 나오니까 좋네요. 강남 여기 건물도 엄청 깨끗하고 멋있고. 네네네.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 아, 새 건물. 새 건물이고 아무튼 이거 맛있는 데도 많으니까 네. 슬슬 마무리하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